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헌법 해석을 바꾼 겁니다. 국민을 지키고 전쟁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私たちの平和は人から与えられるものではない。抑止力が強化されたことによってですね、一層確かなものにすることができると。 항의 시위는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총리관자 앞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개헌을 국민투표나 국회 의결이 아닌 내각 결정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감이 특히 큽니다. 태평양 전쟁 패전국인 일본은 헌법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스스로 제안했습니다. 1946년 공포된 평화헌법 구조에는 무력 행사의 범위를 직접 공격받았을 때로 제안했고 1972년에는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보유하나 헌법 제약에 따라 행사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정했습니다. 1981년에도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이 일본은 주권국으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강한 일본을 추구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역대 내각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19대 후반기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일본군 위안부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사실상 부정하려는 일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몰염치하고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규탄하고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역시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고치려는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아베 정권은 왜 이 평화헌법 개정에 목을 메고 있는 걸까요? 이번 한 주는 정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이 동북아에서 뉴스거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였죠.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네, 앞으로 집단적으로 뭘 하겠다네요. 네. 예. 그리고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동시에 특별 제의 이런 형태로 해서 남측의 대화 제의도 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또 진정성이 없다. 그것도 또 위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내일이죠. 또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 주석이 또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이 동북아의 뉴스거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한동대학교의 김준영 교수님을 모시고 이 문제를 또 심층적으로 털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 중에 제일 무명인 것 같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학계에서는 알아주던데. 이 방송을 나가신 이후에 또 유명인이 되셨다는 걸 또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그럼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 김진정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또 경향신문이나 또 프레시아나 여러 매체에 활발한 기고 활동도 많이 하고 계세요. 활발한 기고인데 매체가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까? 네. 어느 매체를 선호하십니까? 아니 경향신문하고 여기에서 저를 한 5년간 놓지 않는 이유는 싼값에 쓸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는 안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안 갑니다. 네. 좀 잠시 하이파이브 나가는 사이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가운데 보니까 우리 아나키스트님께서 김종대 편집장께서 세월호 조사특위에 당초 이제 그 조사특위위원으로 명단에 올랐다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경위를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또 청취자들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게 진짜 한번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신상 발언이네. 네. 제척됐어요. 네. 네, 새누리당 욕으로. 네. 좀 껄끄러운가 봐요, 제가. 후배 파니까. 네. 그런데 신원조회 기간이 끝나고 왠지 연락이 없어. 그래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분명히 추천이 됐는데 네. 그래서 사유를 물어봤더니 심재철 특위위원장께서 언론인은 안 된다는 트집을 잡았다는 거예요.
언론인이 뭐 청와대 그래. 대변인으로도 가기도 하고, 네, 총리 후보자가 되기도 그리고 하고. 심재철 본인도 언론인 출신이에요. 네. 예. 그래가지고 언론인은 왜 안 되냐? 법적 근거가 뭐냐? 야당이 따졌는데, 네. 그리고 기자가 아니라 편집장이지 않냐? 그러니까 편집장도 언론인이다. 맞는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재척하라는 이걸로 한 여야가 한 이틀 정도 또 대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세월호 특위가 공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자꾸 무슨 걸림돌만 만들고 이래서 완전히 식물 특위였습니다. 한 달이 넘게 공전되다가 이제 기간 보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되기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이렇게 공전될 바에야 어차피 안 돌아가는데 국회에 또 뭐 부담이 되기도 제가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게 뭐 특별히 김종대 편집장이 무슨 무게가 있거나 그렇기보다는 이틀 벌려고 그냥 트집 잡은 거 아닙니까? 시간 끄기 전략이 어떻게 활용된 측면이 있는 모양이에요. 뭐 당한 것 같은데요, 약간? 예, 약간 당한 것 같죠. 그런데 뭐 그렇다면 저 또 얼마나 특위가 잘 굴러가는가를 봐서 아주 가혹하게 비판을 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또 이를 갈고 계시는군요. 네, 루즈의 안보의 몫이죠. 핵액발. 네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어떻게 뭐 좋은 답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세월호 조사 특위가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됐는데 어제 오늘 진행되는 상황 볼 때는 굉장히 좀 많은 또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 국민 언론들이 좀 날카롭게 관심을 갖고 서로 이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우리 국민들이 좀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진영 교수님, 이번 한 주에 뭐 엄청난 뉴스거리들이 쏟아져 나와서 굉장히 바쁜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 교수님께서 먼저 가장 주목하고 계신 그 이 주의 뉴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시진핑 주석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게 참 한국 정부나 여론의 이 희망적 사고라 그럽니까? 이게 이제 여지없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북중 관계가 좀 나빠졌다고 세월 3차 핵실험이 좀 나빠졌다고만 그 모양만 보여도 이미 중국은 북한을 버렸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어지는 사고가 이번에 북한도 방문하지 않고 한국을 먼저 온다. 그러니까 북한이 쫑따구가 나서 단거리 미사일을 쏜다. 이건 중국에 대한 무슨 무력시비다. 이 자체로 이어지는데 한마디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그런 측면은 좀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러면 북한이 대남 그 평화 제안한 것 부분은 왜 또 다르게 해석을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먼저 전에 북한이 북중 관계가 이게 변하기도 했고 안 변하기도 했다는 두 가지 점에서 같이 봐야 되는데요. 3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런 부분에서 북중이 옛날처럼 고위급 접촉을 한다든지 정상 간에 오고 간다든지 이런 친한 모습은 줄어들었지만 북한이 중국을 버리거나 중국이 북한을 버릴 만큼의 전략적 자산의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미일이 저렇게 가까워지면서 중국은 북한이 밉더라도 북한의 중요성은 더 커진 거죠. 그런 점에서 북한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위라는 측면보다 북한이 오히려 더 균형된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 대화를 하려는데 한국과 미국이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대화 제의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북한한테 그만하라 그랬는데도 여전히 미사일을 쏘면서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면서 단거리를 공해 안에서 자기 영해 안에서 쏜다든지 함으로써 매우 절제되고 계획적이고 전략적이고 균형된 전략을 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벌써 지난달이 됐죠. 6월 26일이었죠. 한 3발 정도의 그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로켓을 발사했고, 그리고 29일에는 2발의 스쿼드 미사일로 추정되는 또 발사체를 발사했고, 그리고 30일에는 그 국방위원회 특별 제의를 통해서 3가지 요구를 했었죠. 이제 남북한 사이 서로 욕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 그리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군사훈련을 하지 말자. 특히 8월 하순에 예정되어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취소함으로써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조성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좀 활발히 하자. 뭐 이런 어떤 세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얼토당토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이고 진정성이 없는 제의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오늘 새벽에 또 이제 두 발의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인데 지금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굉장히 계획된 그런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청취자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목격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일자와 정확한 사실이 뭐 읽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는데 완전 암기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방송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직업이에요. 예, 제가 거의 게스트가 된 기분입니다. 네, 그렇네요. 뇌 회로도가 그렇게 아예 다 짜여져 있어요. 야, 부럽습니다, 진짜. 네. 그러다가 저는 질문을 잊었습니다. 강적이네. 오랜만에 강적 나왔네. 나 참. 그러니까. 줄줄 외는데 너무 감탄하시지 마시고. 네네. 이게 일련의 체계적이고 북한의 계획적이고 균형된 전략이다. 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그 전략이라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뭐간데? 여태까지 한미의 무엇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 이거죠. 뭐 군사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사실상 지난 1년 동안에 좀 좌절감이 깊습니다. 네. 3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을 포함해서 반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마지막 카드인 중국이 우리한테 넘어왔다. 3개국 또는 5개국이 이제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을 항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반색을 했고요. 그 이후로 중국은 그 생각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서 못마땅함을 표현했지만 결국 중국이 이것을 이제 육자회담 대화로 끌어오기 위해서 평양과 와싱턴을 그야말로 셔틀 외교라고 하죠. 부지런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북한한테는 도발하지 마라. 핵실험하지 마라. 그럼 동시에 한국하고 미국에게 제발 대화부터 시작해라. 문턱 좀 낮춰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자신을 수단으로만 보는 데 대한 불만이 좀 쌓여 있었고요. 북한이? 중국이요. 중국이. 근데 최근에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을 예를 들어서 우다웨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화를 냈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썰에 의하면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대화 시작하고 북한이 또 약속을 어기면 책임질래? 하니까 중국이 우리가 그런 외교적 관례가 없다. 우리가 왜 책임을 지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부딪히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중국이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불만이 생겼는데 그래서 조금 이거를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얘기하지 않던 한미 합동 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미 동맹이나 거기서 또 실시하는 군사훈련은 그들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올해부터였죠. 올해부터는 공식적으로 혹은 또 비공개적으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함으로써 한반도 이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나서달라는 얘기를 딱 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이거 좀 아시겠지만 지금 이걸지 프리덤의 도상훈련이면 이게 다른 것보다는 훨씬 가장 낮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걸고 나오는 건 북한의 계산된 전략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보조를 맞췄다는 말씀인데, 제가 4월 달에 중국 사회과학원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한반도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계속 이걸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사실 저로서는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중국은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 그 조그만 나라의 말이지, 세계 제1의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렇게 조여붙이고 강압적인 말이지 훈련하고 이거 말이 되느냐는 식의 어떤 도전적 질문 이걸 받고 제가 좀 사실 내심 놀랐는데 1박 2일에 틈틈이 나왔습니다. 토론 기간 중에. 그렇군요. 오기 전에 다니엘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죠.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이
대북 압박, 중국의 확대된 역할을 해주기를 주문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니엘 러셀. 러셀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북한으로 보면은 이게 중국에 대해서 근데 이제 특히 핵 경제 병진 노선 포기해라. 근데 저는 한쪽으로는 북한이 한쪽으로는 대화 제의와 도발 중단 제의를 하는 거는 중국에게 우리가 평화적인 대화 재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죠. 또 한쪽으로 미사일을 쏘는 거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할 게 없다. 그리고 니들도 합동 군사 훈련하지 않느냐. 이게 장거리 미사일을 날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서 균형된 전략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럼 중국의 그런 변화된 행태가 왜 나타났느냐가 우리 관심사인데 사실 그 작년부터 그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쌍용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의 북한 상륙 작전 훈련을 했죠. 포항 앞바다에서 했었죠. 네, 했었습니다. 이게 이에 대응해서 북한이 원산에서 반상륙전이라고 해서 그 한미 연합 그 상륙 부대를 그 바다에서 그 거부하는 이런 어떤 그 훈련의 일환으로 국가급 화력 시범 훈련을 김정은 창간하에서 했습니다. 뭐 여기에 포란 다 썼어요. 뭐 단거리 미사일, 장사정포 다 쐈고 지금 또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쪽에선 상륙 훈련이 있으면 저쪽에서는 반상륙 화력 시범. 그럼 편장님,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그 뭐 신형 로켓을 발사하면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이 훈련을 직접 그 관장했고, 그리고 여기에 유도 장치, 유도 장치를 그 탑재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다 이런 어떤 취지의 입장을 내겠는데요. 그 부분도 아주 놀라운 부분인데. 그럼 그게 북한의 어떤 그 방사포나 그런 어떤 신형 로켓이 단순히 이제 그 지상 공격 목표를 넘어서 뭐 항공모함이나 뭐 거대한 이지스함이나 이런 어떤 그 해상의 목표물까지 타격하는 이런 형태로 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5월 달에 조선중앙 TV에 방영된 그 동영상 하나가 굉장히 좀 우리로선 뜻밖의 영상이었어요. 거기에서 크루즈 미사일 형태의 어떤 그 발사체 하나가 이렇게 화염을 뿜으면서 발사되는 장면이 나왔고 지금도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저 미사일은 우리가 여태 북한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던 옛날 소련이 개발한 그 크루즈 미사일의 일종인 KH-35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를 수입해서 북한이 자체 개발을 했거나 아니면 수입한 것을 보유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요. 지금 군사 당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 기능이 바로 그 함대함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전력의 어떤 함정 타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그 제인스 디펜스 그 IHS 그룹이라는 데서 분석관이 위성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1,300톤급 북한의 프리기트함이 동해 나진항에 정박돼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분석 자료를 냈어요. 이것도 역시 유사하게 이제 해상에서의 분쟁을 대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 대표가 지금 계속 얘기한 저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300mm 방사포예요.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서해나 동해 같은 해안 연안 지역에 집중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해안이라면은 개성인군의 이제 4군단 예하부대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동해 쪽에는 원산 일대, 그 가장 한미연합군의 상륙이 예상되는 지점에 집중이 돼 있어서 이런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그 해양으로부터의 어떤 한미연합군을 해상에서 가급적 연해가 아니라 조금 더 원해 쪽으로 멀리서 원거리에서 격퇴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 굉장히 일관됐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북한의 최근 변화 양태 이런 부분들이 뭐 중국도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가 접근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반 접근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양상이고 그렇습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 양태를 보이고 있는 유사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 한반도 동북아 차원의 새로운 좀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이런 어떤 개연성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이런 그 양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저는 이번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겉은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사실상 북한보다 남한을 방문하는 역사상 뭐 첫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보통 강국은 약소국들을 순방을 하는데 이렇게 한국만 이렇게 단독으로 방문하고 간다든지, 그다음에 미리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시키겠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이 겉은 화려한데
문제는 저는 이게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좌절감에 그 마지막 고비라 그럴까요? 뭐가 끝나기 전에 항상 하이라이트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실제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만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그 한미 양국이 좀 대화를 자꾸 기피하면서 중국한테 북한 문제 해결의 역할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한 외교관 이제 추텐카이는 그 미션 임파서블이다라고 이제 워싱턴에서 대놓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MD겠죠. 미국 주도의 어떤 이 동아시아에서의 동맹 체제의 변화, 무기 체계의 변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나온 아베 신조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또 한미일 군사정보 보유협정 체결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 다 하시고 저한테 뭘 더 얘기하라고 그러십니까? 강적이야. 오랜만에 강적 만났어. 우리 김 교수님 진행을 맡으시죠,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있어서 지금 중국의 말이 씨도 안 막히는 데 대한 좌절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D를 포함해가지고 결국 지금 미국의 뜻이 한미일 삼각동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라는 측면에서 중국이 투자를 좀 하고 있고 사실상 이명박 정부 때 워낙 망가진 건데 사실 박근혜 정부가 중국한테 뭘 잘해줬다기보다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대 이명박보다 낮고 뭔가 중국말 잘하고 그렇고 뭐 연설만 했지 뭐 그렇죠. 이게 중국의 희망 사항이 좀 덮여져서 좀 사실 과평가된 게 있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전략적 자산으로 삼고 한미일 동맹의 진전을 좀 막고 싶어 했는데 지난 1년간 한국은 말은 한중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정책은 미국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대북 정책하고 지금 MD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좀 불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카페트 밑에 더러운 거 다 집어넣고 손님 오면 그 위에 이제 앉는데 주로 이제 클라짓이라는 데 집어넣든지 아니면 카페트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대만찬을 하는 그런 회담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이 여기 와가지고 불만을 터뜨리느냐? 저는 터뜨릴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이 체면 문화를 중요시하고 그렇죠. 정상회담 성격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가겠지만 손님인데 그러니까 행간을 읽어보면 불만이 어디 조금씩 숨어 있지 않을까. 그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그냥 폭삭폭삭 주저앉잖아요. 뭐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은근히 시진핑하고 와가지고 어떤 국제외교의 어떤 그럴듯한 모양 창출로 인해서 지지율이 그래도 한 3, 4%는 안 올라갈까 은근히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중 관계로 위신을 세우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중국 견제해야 되는데 한국이 중국 편 붙는 거 아니냐? 또 베이징에 가서 막 박근혜 대통령 중국어 연설 작년에 6월에 했잖아요. 그때 여기 성김 대사가 대책회의 했대, 미국 대사관에서는. 왜 저래 바람 피냐 이거지. 왜 저렇게 바람 피냐, 딴 데 가서. 지조 있게 좀 하지. 이런 식의 어떤 견제가 없을까요? 견제 있겠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미국이 저는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데요. 미국이 정말 겁나서 한중이 붙을까봐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호들갑 떨고 있으니까 아예 조심해라. 이것도 일종의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슬쩍슬쩍 보여주면 되지.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이 거의 꼬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걸 계기로 중국에게 돌아선다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측의 표현 중에서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한 밀월 관계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묻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한중 관계가 밀월 관계냐? 왜 자꾸 그 말을 쓰냐? 그러니까 아니냐? 별의 성 부대가 지금 중국 대륙에서 난리가 났대. 그러니까 별의 성 부대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 중국의 주요 회의에서 발언한 것도 별로 없는. 내가 그 연속극을 안 보고 중국 간 거를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나도 못 보는 연속극을 다 보셨더라고, 상대방들이. 그래, 내가 무식한 것 같더라고. 그걸 왜 보냐 그러니까 그걸 봐야 집에 가서 말이 통한대. 그리고 치맥을 먹는 거예요.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팟캐스트 하면서도 어떻게 그걸 안 보시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국민을 무시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 60만 권 팔렸잖아요. 네. 예, 이러면서 가장 결정타가 뭔가 보니까 3월 말에 우리가 중국군 유해, 한국전쟁 때 유해를 중국에 송환했는데 여기에 뿅 갔더라고. 네. 이런 걸 처음 네. 겪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은 뭐 한중 관계가 역대 최고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양국의 교역량만 보더라도 92년도에 그 첫 교역량이 불과 한 50억 달러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고. 뭐 작년 한 해만도 양국 국민이 서로의 나라를 찾은 그 관광객 수만 해도 800만 명이 넘어섰고. 아니 중국 관광지 가면 다 한글로 된 간판이에요. 아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이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다 통해. 제주도에는 중국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외국 관광객의 70%가 중국 사람이라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밀월 관계라 그러면서 은근히 한미 동맹을 아까 얘기한 그 연합 군사 훈련 같은 거를 슬슬 건드립니다. 이게 과거와 달라진 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중국 쪽의 입장에서 그 말을 보자면 한중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이 미일의 압박에 약한 고리이고 뭔가 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인데 또 섭섭하게 생각하면 제대로 우리한테 돈 다 벌고 가고 관광지 다 벌고 가면서 결국 결정적으로 국가적 이익이 걸린 동맹 문제에서는 미국 편을 든다.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돈은 중국에서 벌고 거지. 돈은 중국에서 벌고 안보는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하고 그런 게 언제까지 한번 대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게 어떤 그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처음 그 베이징에 방문했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동맹은 냉동시대 유물이다.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동맹의 변화 양상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 지금 그 중국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왜 중국이 공개적으로 그런 불만을 표출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중국은 중국의 외교 스타일도 그렇지만 한국에게 섭섭한 점, 북한에게 섭섭한 점이 있지만 그나마 중국이 대미, 대일 대응에 있어서 상당한 그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시점에 끝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자기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동안은 적어도 밖으로는 카페트 미에스트에 무엇을 깔고 있든지 간에 중국의 특성상 한국을 띄워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한국에 대한 불만을 다른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의 문제라든지 MD의 문제라든지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는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표출하면서 괜찮다 하는 이 당분간은 그러면서 한국을 계속 테스트할 것 같아요. 방콕 식별구역에 이어도 포함시킨 것도 저는 이게 테스트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 MD 진전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교와 국가 이익과 실리를 계산하는 물밑의 외교라는 건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어떤 대국은 시간을 길게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서 큰 국가 이익을 관리하는 어떤 옵션이 많다면 우리는 좀 나라가 아직은 작고 이제 중견국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러면서 정책적인 옵션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국내에서 너무 이런 어떤 그 시진핑하고의 정상회담 한 번을 갖고 호들갑 떠는 이 소위 보수 언론의 이런 행태 이러면서 이걸 뻥튀기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좀 이런 행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의 눈과 귀를 좀 가리는 거 아닌가. 뭔가 차분하고 지혜롭게 국제 정세를 보는 냉철한 시각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이렇게 그 초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우려와 비판도 많았습니다만 지지율이 괜찮게 나오는 와중에 좀 마이웨이를 고집했던 것이고 그게 지금 역풍을 맞으면서 지지율이 지금 그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진핑이 와서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이런 어떤 그 바람들이 좀 그 보수 언론과 좀 이렇게 좀 잘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요. 그 지금 현재 국면에서 역시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만 여전히 지금 그 이 동북아 관계 또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가 역시 육자회담 재개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육자회담이 중단된 지가 지금 만 6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그 시진핑 주석 방안을 계기로 해서 좀 육자회담을 향한 긍정적 분위기가 좀 조성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좀 그 대답하기 전에요. 아까 그
보수 여론이나 저는 보수 여론이 결국 박근혜 정부 내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진짜 냄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냄비냐.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해도 우리가 빨리 진영을 정해야 된다. 중국하고 돌아서서 미국하고 우리 지금 균형 외교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만 이번에 또 시진핑 와가 한중 관계가 좋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한중 관계를 잘해가지고 시진핑이 성공해가지고 마치 또 균형 전략을 또 지지하는 지금 몇 개월 만입니까 이게. 중국은 이렇게도 시험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저쪽으로도 또 시험을 할 텐데 시험할 때마다 강경과 또 친중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국내 정치에 종속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이 외교 안보라는 거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고 우리가 장기적 안목에서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주도할 것이냐. 이 여기서 나오는 맥락이 바로 외교 안보의 정책 결정인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론인의 동향에 따라서 언론이 시키는 대로 조선일보가 어디로 튀고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 또 표를 얻고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외교의 어떤 그 정치화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런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끝까지 그렇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그게 큰 영향을 외교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뭐 세계 역사상 어떤 지도자도 외교를 좋아했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문제는 그런 행동을 계속할 경우에 국내 지지도도 나중에 결국 드러날 것이고 문제가 드러날 것이고 특히 한중 관계에서 문제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근시안적인 외교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행태가 주로 외교에서 점수를 따는 그 패턴을 보여왔어요. 네네. 국내 정치에서 뭔가 꼬일 것 같으면 외국으로 가.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골치 아프니까 예정에도 없던 UAE 원전 기공식에 가. 그게 원래 예정에 있었던 거냐고.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국무총리 문제로 또 골치 아프니까 이번엔 카자흐스탄으로 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 이래가지고 스탄 국가들하고 또 놀아. 근데 성과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화장빨로 이렇게 한번 또 한복 패션쇼를 하면 이전에 도움이 됐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 근데 식상이 졌죠, 이제. 뭐,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뭐. 하루 이틀이죠. 외국 연설 요즘 잘 안 하시잖아요? 그거 없어졌대. 약간 많이 떨어진 거 이제. 그리고 이번에는 더 패션 강자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시진핑의 와이프가 오니까 강적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미모에서 딸려. 예전에는 사실은 강적이었다고. 국가 원수 모독하는 발언이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뭐, 주어 없었는데요, 우리. 주어 없었나요? 이거 한 말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는 좀 이렇게 몸무게 많이 나가시는 그 국가 원수하고 또 그 화려한 퍼스트 레이디. 얘 와가지고 아마 내 생각엔 박근혜 대통령 인기보다 그분들 인기가 한국 국민들한테서 많이 올라가서 좀 이렇게, 거시기 할 것 같아요. 느낌에. 시진핑 주석의 지지를 올리는데 좀 박근혜 정부가 좀, 기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최근 또 그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요. 북일 관계인 것 같아요. 그것도 희한하대. 북한과 일본이 일단 뭐 역사적으로 보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안을 보나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그 국가들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은 뭐 세계적으로 거의 왕따당하다시피 한 나라이고 일본은 뭐 동아시아에 뭐서 왕따당한 이런 그 처지에 있는데 지금 김정은하고 아베가 뭐 손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할 것도 다 해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한 이런 상황이고. 북한은 그 동해, 일본은 일본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앞에다가 이제 로켓 뻥뻥 쏴대고. 그러면서 또 만나서 얘기할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북일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양수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썼는데요. 그 교토 삼굴이라고. 교토 삼굴. 교토가 아니고 교토 삼굴. 뭐 일본에 있는 술집인가요? 그러니까요. 일본에 굴이 3개, 교토에 굴이 3개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활한, 따르면서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우리가 토끼를 얘기하면 정글에서 좀 뭐 순하고 맹수들에게 겁을 먹고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한 국가는 또 약한 동물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 뱀이나 맹수가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굴을 3개 정도는 파둔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1개만 굴을 파고 미국만 파고 있고 북한은 이제 3개를 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3개가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러시아고 하나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중국은 원래 이제 그랬고요. 러시아는 최근에 지금 그 일본을 말씀드리기 전에 러시아는
그 최근까지 북한이 10억 불 정도의 그 부채가 있는데요. 한 100억 불을 탕감해줬습니다. 의회에서. 화끈하네. 거의 다 해줬네요. 거의 다 해주고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진 핫산 같은 데서 사실상 항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중국보다 먼저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개발 같은 것에서도 양해 각서를 교환하고 이런 점에서 또 굴을 하나 팠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좋아. 그래서 좋아. 뽀득하도 좋아. 우리는 그때 3억 달러 줘놓고도 몇십 년을 그 대국을 30억 얼마나 달러. 30억 달러 참 주고서 얼마나 우리가 또 유세를 떨었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뭐. 그다음에 그 일본의 이제 그거는 이제 세 번째 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고이즈미하고 뭡니까? 부시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 때도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해 갔었죠. 2002년 9월달이었어요. 당일치기 방문. 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 놀랬죠. 근데 여기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역시 플랜 B, 백업 플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북한으로서도 손해 볼 일이 없고 일본으로서 손해 볼 일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아까 뭐 국내 정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도 사실 국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이걸 해결만 시킬 수 있다면 큰 성과죠. 그다음에 큰 성과고 일단 아베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나라처럼 뭐 5년 임기 보장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이게 내각 책임제니까 가능한 지지를 많이 받아서 장기 집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이 해결되면 좋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자기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점에서 백업 플랜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만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의 이 왕따인 북한과 아니 일본이죠. 세계의 왕따인 북한이 진짜 왕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알고 보니까 한국만 왕따인 거죠. 그러니까 군대만 왕따놀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국제사회도 이래가지고 여기 관심병사가 있듯이 관심국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북한하고 일본이 지금 최근에 관계 개선 그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뭐 그 동학을 잘 모르면은 그 기분 나빠야 될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일 텐데요. 그렇잖아요. 북한은 그 중국의 맹방이고 지금 그 중국과 일본은 역사전쟁뿐만 아니라 지역 패권을 놓고 막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니 김정은이 아베하고 손을 잡으려고 해? 그러면 중국이 상당히 불쾌해야 될 텐데 오히려 엊그저께 회담 어디 열렸습니까? 베이징에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북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좀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왜? 육지와의 단계 대체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쪽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굉장히 한미일 그것도 있고요. 또 한미일 지금 군사협력에 일본이 다른 배를 탔으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미일 동맹 부분도. 그렇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한테도 알리지 않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미국이 사실은 조금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손해볼 일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북일 관계 접촉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고 또 발전하리라고 봅니까?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과 연동을 시킬 가능성이 많고요. 북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어떻게 감히 좀 예상을 해보면은 어떻게 아베가 평양에 갈 것 같습니까? 그것도 저는 상황이 좀 진전됨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북한이 이번에 이제 방한 이후에 결국은 미국이 지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육자회담 질문을 하셨는데 안 움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계속 교착 상태가 간다든지 계속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면 김정은 평양 쪽에서 일본의 아베를 불러들일 수 있는 뭔가 선물을 준비하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여기서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 어떤 상황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대북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 김정은을 만나는 최초의 외국 지도자가 아베가 될 가능성이 있나? 이거 참. 글쎄요. 어쨌든 우리의 이 상상의 뇌를 즐겁게 하는 아주 재밌는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우리만 빼고 다른 국가들은 굴을 몇 개씩 갖고 있고 우리만 카드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한미동맹이랑 굴만 냅다 파고 있는. 뒤에 지금 굴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어떤 것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다른 걸 안 파니까 미국도 우리를 호구로 보는 거죠. 니들이 어느 굴로 들어가겠냐. 결국은 나한테 내가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한테조차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어떤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면서 가중된 국가의 불안.
스트레스 이것을 이데올로기를 덮어 씌워서 거기에서 어떤 그 북한은 불가촉 천민 또 혐오의 대상 그러면서 못 믿을 어떤 그 실패 국가 이런 식으로 해놓은 이상 다른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대부분 사라지거나 잠식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다루려면은 다양한 사고가 필요한 건데 맨날 종북 타령하고 맨날 뭐 북한 위협 강조하고 300mm 방사포 뭐 새로 나와가지고 한반도에 남한의 전반부를 다 타격한다 그러고 맨날 불안 조성하는데 다른 정책적 수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또 더 바보짓을 하는 게 결국 대일 정책인데요. 뭐 국내적으로 지지도 많았고 잘한다고 하고 있었던 게 그리고 미국이 말리는데도 우리가 대일 정책이 강경한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점수를 땄고요.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보수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나가든지 근데 미국이 달랜다고 해서 빗장을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헤이그 회담에 우리 간 이후로. 그렇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우리가 받아들일 거 별로 못 받아들이고 미국은 계속 미국이 얘기하는 한미일 군사공조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에서 결국 빗장을 또 미국 말을 듣고 일본 빗장을 열어보니까 일본도 우리를 호구로 볼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우리가 빗장을 열어줬는데 일본을 용서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회담을 시작했는데 니들이 어쩔 수 있느냐 이렇게만 대답하는데 일본 쪽으로 보면은 뭐 더 이상 줄 것도 없네 네가 열었는데 나는 계속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한테 알리지도 않고도 자기들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은 미국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돌아서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북한 가는데 한국은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시진핑이 이번에 와가지고 한국한테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가 공동으로 이번에 이제 집단 자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분 역사 인식 고노다마에 대해서 공동으로 비판하자 성명에 한국 절대로 동의 못합니다. 이 부분에 못할 거로 봅니다. 저는 내부적으로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 성명에 일본을 지칭해서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지금 박근혜의 신세입니다. 아니 그러나 역사적 공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 공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에 있는 집단 자위권도 사실상 한국은 미국이 하는 대로 지금 거의 뭐 따라가 양해를 했죠. 저는 대세가 넘어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로 직후에 작년 10월에 그 미국하고 일본의 국방 외교 2+2 회담에서 그 얘기했을 때 바로 김장수 그 실장이 미국 가가지고 거의 지지하던 발언을 양해한다 발언을 해버렸는데요. 뭐 끝난 얘기죠. 뭐. 그리고 지금 림팩 훈련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린다 그래요. 이것도 처음으로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뭡니까? 다국적 해상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하는데 그 와중에 합참의장들이 만난다. 한미일.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사실상 거의 준군사 동맹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나 다름없는 조치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역사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일본하고 각을 세우면서 말이죠. 이 미래의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아주 중체대한 문제를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동맹 관계에는 또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거의 따라가고 있는. 이런 엇박자, 이거 정말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최근에 아베를 보면은 그 예전에 이제 그 고이즈미도 생각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토야마 정권하고 또 비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일본이 이제 그 2009년도에 거의 55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하토야마 정권이 뭐 대등한 미일 관계. 그렇지. 그래서 동아시아 공동체 이런 거 얘기했다가 미국한테 미움받아서 몇 년 뭐 이제 잊지 못하다가 쫓겨난다시피 해서 이제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고이즈미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고이즈미나 아베는 누가 봐도 친미적인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알리지도 않고 때때로는 독자적인.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국의 보수 정권도 그 성향상으로 볼 땐 뭐 대부분 다 이제 미국 쪽에 기울어져 있는 만큼 오히려 그거를 잘 이용을 하면 독자적인 외교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정부가 뭐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해서 그걸 갖다 반미 노선으로 규정할 언론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일본한테 좀 배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놓고 볼 때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미국한테 좀 낚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동해 병기 표현, 그 다음에 이제 고노다마,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에서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낚였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이 한국과는 달리 역사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는 이제 영토 문제라든지 뭐 교과서 문제라든지 또 과거에 이제 일본 침략에 관한 이런 왜곡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중립적 자세입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해결하라는 것이고. 그렇죠. 개입 안 하겠다. 근데 위안부 문제는 이걸 인권 문제로 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비난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지금 인권 문제를 보는 미국의 시각이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편을 들고 일본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섣불리 미국이 이렇게 편을 드니까 일본이 사과하는 모양이다. 지난번에 고노다마 그다음에 위안부 국장급 회의하고 이런 부분에 얘기하는 데서 우리가 빗장을 확 열어줘 버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와가지고 그걸 다 다시 닫고 일본하고 다시 단교하고 협의 안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한국은 레버리지를 이 지렛대를 잃어버렸는데 한국한테 잘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네. 자, 그러면 종합하면은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얘기를 쭉 종합하면은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 의지로 주도할 수 있는 지금 외교적인 입지가 넓혀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축소되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 문제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과정에 주변 정세가 지금 급격히 변하면서 각국이 어떤 실리적 계산하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왠지 우리가 그 속도에 좀 뒤처지는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그렇죠. 외교 안보에서 대단히 안 좋은 징후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 한국이 좀 선택해야 되는 위치지 않습니까?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지금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서 중국은 한국이 지지를 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또 한국이 이쪽으로 와서 중국을 견제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굉장히 좀 전형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이 트지게 됐는데 이 부분이 한국이 이 두 국가를 화해시키고 균형 시켜서 뭔가 갈 수 있는 힘까지는 없더라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부분을 그런 순간에 자꾸 뒤로 미뤄야 하는데 오히려 당기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양쪽에서 오히려 또 한국 빨리 선택해라는 부분을 예상보다 지금 빨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정학적인 재앙입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자 예상보다 주변 정세의 변화 속도가 빨라고 우리 인식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현실의 흐름을. 그러면서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다 보면 우린 지정학적으로 이런 경험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한말의 청나라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비틀비틀거리다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강대국 정치 양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민족의 역량이 어떻게 발휘돼야 되나?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죠. 예. 저도 걱정입니다. 근데 없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둘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느 한쪽만 만족시킬 수도 없고요. 네. 결국은 우리의 핵심 이익과 마지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연기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정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결국은 모든 국가가 지금 자기들의 국내 이익이나 대외 정책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 남북 관계고 북핵 아닙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그나마 이 운신의 폭을 가지려면 결국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대화로 가는 수밖에 없다. 역시 그 길밖에 없군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양자택일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니다. 그리고 우리 김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가이익이라고 하는 게 딱 한 방향으로 정해져서 그냥 오로지 글로만 가자. 예를 들면 중국 봉쇄, 중국 견제 이쪽이 과연 미국의 국가이익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 북한에 대해서도 계속 북한을 적대국으로 만들고 핵보유 계속 하게 냅두고 이걸 이용하는 게 미국의 국익이냐 아니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하고 관계 개선하는 게 미국의 국익이냐 이걸 놓고 또 미국 내에서 또 갑론을박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좀 강경론이 계속 좀 득세하는 분위기였고 이거를 견제하고 교정해야 될 한국 정부가 오히려 그거를 더 이렇게 뒤에서 자꾸 지원해주는 이런 맞습니다. 양상이 벌어지는 문제였다. 결국은 안보 담론이 모든 국가의 외교 안보의 담론을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는 와중에서 우리가 이걸 좀 어떤 그 제대로 타개하고 극복하려면 그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만약에 한국이 육자회담을 그래 좋다 재개해보자. 회담을 재개해서 북한의 진정성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옮길 경우에 육자회담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yes, no 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이런 정도의 가능성이 취임할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대북 강경책을 했던 이명박 정부의 5년을 변화시키는 걸로 이해를 했고, 네. 그것이 어쩌면 대화, 그 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화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네. 주도권을 한국이 행사할 수도 있던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미국이 제동을 걸었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제동을 걸었고, 그 이후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게 되고 관계는 더 악화되고 미국의 대북 인식은 나빠진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지금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국이 이것을 육자회담에 대해서 이것을 재개하려면 어느 정도 중국의 요구나 북한의 요구를 들어서 그 전제 조건을 좀 낮출 필요가 있는데 과연 네. 그걸 할 수가 있을까? 네. 그동안에 미미한 몇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때마다 미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할 수 없을 거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면에 이건 뭐 제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좀 강하게 나간다면 이때까지처럼 뭔가 미국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요 정도 내면 미국이 들어줄까 말까 미국의 분위기를 테스트하는 정도의 집념을 가지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정말 오히려 과거에 이 안보 위협을 가지고 국내 정치적인 것을 돌파하는 것이었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오히려 국내 지지를 올리는 좀 인식의 전환이 있다면 네. 오히려 한국이 주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과연 그럴 의지와 인식 전환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 네.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북한 위협이다, 북풍이다, 뭐 종북이다 이런 쪽으로 이런 어떤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남북 관계 잘 풀고 육자회담 잘해서 좀 그걸 지지율로 높이고 국정 그 운영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 군사 말씀인 것 같아요. 문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한 말씀은 드려야 되겠어요. 네. 이것이 마치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물론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남북한 간의 어떤 그 옛날에는 방어 위주의 전술에서 이제는 공격 위주의 전술로 같이 어떤 그 상호 간에 굉장히 어떤 그 군사 정세를 악화시킨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 네. 이름으로써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심각한 위협의 직면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현실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단지 우리가 위협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이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국방부 일원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더 많은 위협을 가해야 북한이 굴복한다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위협을 가하니까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위협을 구축함으로써 전문 용어로 안보 딜레마. 안보를 더 추구하면 할수록 안보가 이상하게 더 불안해지는.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가는 이 관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있는 위협을 인정하면서 이 위협을 언제까지 감수할 것이냐. 네. 언제까지 그럼 머리에 해그리고 네. 미사일 위협의 사정거리 안에서 장사정포의 한 복판에서 이런 식으로 1,000만, 2,000만의 생명을 맡기고 사실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극단적으로는 북한의 선의에 우리의 생존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날이 곧 옵니다. 이미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진짜 중차대한 말씀이시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화하는 기관에 북핵이 고도화됐다. 자꾸 누가 그런 얘기를 자꾸 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은 그런 보고가 올라왔을 때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이걸 좀 분별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좀 의심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어찌되었든 그 대화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대한민국이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될 북핵은 늘어나는 것이고 그 늘어나는 것 중에 미사일에 장착되는 건 시간 문제이고 더 나가서 이게 무슨 방사포나 이런 어떤 전술 핵 개발도 시간 문제이고 이러면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북핵 위협이라고 하는 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100번 양보해가지고 대화하는 동안에 고도화 시켰다고 칩시다. 틀린 말이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은 또 안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강경책을 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 북한 곧 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은 더 위험해질 텐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북한 곧 망할 것이다. 좀만 기다려라. 뭐 술자리에서 우리가 곧 망할 나라라고 얘기하고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대변인이 국방부에서 발표했어요. 또 울먹이면서 남재준 그때 얘기한 게 뭐죠? 남재준 전 국방장관이 우리가 국정원장, 국정원장이 작년 송년사에서 2015년 통일해서 다 죽자 뭐 이런 2015년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다 죽자.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인데요. 근데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그 재미난 것을 하나 본 게요. 그 미국의 그 외교 전문 잡지인 포린 팔러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년 페일드 스테이트 그래서 실패한 국가들 지수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이제 그 국가의 취약성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이걸 조사한 결과 처음으로 이 취약성이 낮아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망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낮아졌다. 이런 어떤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어떤 걸 보고 북한을 꼭 망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왜 사람 죽기 전에 깨꼬닥하기 전에 왜 피가 모여가지고 갑자기 정신을 확 차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북한이 마지막이다. 촛불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찬연하게 타오르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석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무언가 극단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 사실은 우리 안보 당국은 원래 극단적 사고를 합니다. 항상 극단적인 폭력을 지향하는 이런 상황을 하는 게 군사 지도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뒤로 숨겨져 있어야 되고 그 앞서서 외교가 작동함으로써 결국은 극단적 상황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역량이고 능력이고 또 어쩌면 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는 담론들이 맨 앞에서 모든 걸 다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결국은 그만큼 국가의 격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는 오히려 실패 국가는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핸드폰이 북한 망하게 할 거라고 이명박 대통령 그랬지만 육사 선거에 보니까 SNS가 이명박 대통령 지방선거를 망하게 하더라고. 상대방을 망할 거라고 본 것이 나를 오히려 그러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국가가 정상국가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을 말씀하시는데 정상국가라면 외교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 그럼으로써 어떤 그 이익을 조정하고 그러면서 조화롭게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국가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격 아닙니까? 그런데 문안보, 소해, 연평도 잘 지키자.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하나마나 한 얘기고 그러지 아니라 거기에 평화의 꽃이 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의 능력이지. 그렇죠. 그래서 김정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예전에 방송에서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NLL을 왜 죽어서 지키냐? NLL을 왜 사수하냐? NLL은 살아서 지키자. 그래서 NLL을 생수하자. 이런 또 그런 멋있는 말씀 하셨어요?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세요. 가끔은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발언을 제가 해.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좀 나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멋있다 그래. 우리 김 교수님은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요. 너무 분위기가 뻔뻔해지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강적이야. 오늘 강적 나왔어. 음흉한 사람이 나왔어. 근데 아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자화자찬이신 것 같아요. 아니,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게 사실상 우리 한국말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든다는 뜻도 되지만 비정상이 늘 정상처럼 여겨진다도 비정상의 정상화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비정상은 계속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비정상이 정상처럼 취급받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인식의 전환이 어렵다고 대표적으로 얘기한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일단 지금 그 안보 담론 또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이게 계속되는 것이 육사 출신이 외교 통일 전문 관료들을 제치고 사실 지금까지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육군사관학교 동문회였어요. 그렇죠. 한국판 성군 정치인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러났지만 결정타가 있지 않습니까? 김관진 국방장관이 안보실장이 됐고 또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되는 걸 보면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인식 전환이나 획기적 변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이라는 뜻이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비정상을 정상처럼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비정상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맞네요. 그것도 멋있네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뭐 얼마 전이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만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이 멈춘 상태. 정전체제. 정전체제가 지금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고요. 그렇죠. 그 작전권이 넘어간 지가 지금 64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작전권을 미국이 계속 갖고 있는 걸 정상으로 간주하는. 아니, 평시지휘관하고 전시지휘관이 다른 게 정상으로 취급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현상인데.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디서부터 풀어가야지 참 이게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어제였죠. 이제 그 북한의 제의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의 그 거부한 내용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좀 어떻게 보면 좀 협상의 여지 이런 것들을 좀 남겼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것조차 닫아버렸다고 보시는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사실 그 몇 가지 약간의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개성공단도 사실 북한이 좀 약간의 저자세였고 그런 부분에서 뭐 자기 자존심 세울 거 다 세우고 나서 어떻게든 받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연초에 그 고위급 회담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좀 할 여지가 있다고도 봤는데 지금 뭔가 이 내부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그 사이에서 미국이 사실 여러 번 제동을 걸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국의 동력이 이것을 뭔가 이번에도 그냥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거나 여지를 남기는 정도 과거와 비교하면 오히려 안 남겼다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덥석 지난번처럼 받았더라면 매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또 한 번 그걸 보고 역시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하, 역시나 아주 비극적인 표현이네. 아니, 그러면은 자 지금 박근혜 정부가 겨우 1년 반밖에 안 지났습니다. 사실 3년 반이 남은 겁니까? 예, 3년 반이 남은 겁니다. 1년 반도 안 지났습니다. 정확히 미안하지만 19개월입니다. 19개월이에요? 17개월이죠. 17개월입니다. 아니, 그런 하나만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기 나오셔서, 방송에 괜히 또 이렇게 노이즈가 그렇게 끼면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버했군요. 두 분의 팽팽한 신경면역으로 불만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 하려는지 까먹었잖아요. 참. 그러니까 어쨌든 남아있는 기간이 3년 반이고 대북 정책의 기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서라며 통일준비위원회 만들겠다며 이거 대박이라며 자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좀 북한하고 일견 기대를 우리 불러일으키는 접촉도 했습니다. 예. 근데 왜 나빠지냐 이게. 그러면 중요한 대북 제안을 드레스덴에 가서 했어요. 그러면 이건 좋아지자고 하는 발언입니다. 근데 왜 그 결과는 더 나빠졌냐 이게요. 분명히 그 연설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 말은 아름답게 하시는데 미사여군 하는데 지나면 더 나빠져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이게요. 자기 한 말하고 다 다르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죠. 네. 요즘 말로 영혼이 없는 거죠. 영혼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수명이 짧은 정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정책들을 했는데 심지어 정부조차도 그 말을 다시 쓰는 법이 없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몇 달만 지나면 없어졌어요. 동평구, 동작구, 은평구 사이에 있다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없어졌죠. 그러고 보니 그 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오히려 진보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안 한 지 오래됐고 드레스덴스는 누가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통일위원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대가리, 세대가리도 아니고, IQ가 얼마인데 왜 돌아서면 잊어버리냐고. 최근에 개국 콘서트에 닥치고, 그런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금방 30초 만에 잊어버리더라고요. 글쎄, 우리 경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안 보던데. 그 얘기하면. 개콘이 우리 경쟁 프로그램입니까? 그럼. 아이고, 너무 심하게 오버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김준영 교수님께서 이 팟캐스트에 딱 맞는 분이세요. 보니까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이 개그 프로도 많이 보시고. 그 얘기는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 하는 순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압력이 들어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또 그렇게 갑자기 겸손해 주시고 나 못 살아 내가.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 이제 조금 우리 진지해집시다. 이거 외교 안보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진지해져야 돼요. 혼자만 빠지시네. 도대체 그놈의 통일준비위원회는 언제 구성하는 겁니까 이게 2월 달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하나 정해진 건 있어요.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위원장이 대통령. 예. 그거 외에는 뭐 전혀 뭐 지금 후속 얘기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허무 개그도 아니고 네. 지금 김종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내뱉은 예, 동북아 평화협력 구성, 뭐 한반도 실내프레스, 통일 대박농, 통일준비위원회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 며칠 지나면 바로 다 예, 정부에서부터 잊어먹을 정도로 까먹을 정도로 그냥 다 한번 던져보기 쉽게 이런 어떤 이 정책 구호가 남발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꼭 제가 그 입장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두둔하고자 하는 함이 아니라 이 모든 그 제안의 근본에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착해야 되잖아요. 이 전제 조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전에는 결국 우리가 신뢰 프로세스도 북한을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여기고 끌어집어내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그게 전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북한이 나쁘지 않는 이상 그 나쁜 성질을 자기들 보기에 순화시키지 않는 이상 핵을 버리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출발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제안의 아킬레스건이고 그게 이제 걸려 있다는 거죠. 그걸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예, 전제 조건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그 뒤에 얘기는 사실은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 뒤에 얘기를 보고 혹시 뭔가 있어서 저래나? 혹시 뭐 남북 간에 물밑 접촉이 좀 있나? 이런 기대도 했단 말이야. 네. 우리의 주도적인 선언인데 행동은 저쪽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아주 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좀 앞으로의 좀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북한은 제의했다가 거절당하니까 또 로켓 쐈고, 예, 이런 어떤 상황이고 이제 시진핑콘 오고, 북일 계속 진행될 거고, 이런 와중에 이 8월 달에부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 한반도 정서 하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예정대로 할 거냐, 하면은 좀 로우키, 그러니까 잘 좀 공개도 좀 안 하고 언론에 그리고 규모도 좀 축소하고 특히 미국의 무슨 핵 전폭기나 이런 거 안 들어오고 항공모함 오지 말고 예,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또 무력 과시하듯이 시위하듯이 또 이렇게 한번 뭐 대규모의 또 이제 이 군사훈련 쇼를 보여줄 거냐 이런 훈련하고 이런 게 하나의 변수인 것 같고 바로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인천 아시안 게임이지 않습니까? 일단 북한의 국방위 성명을 보면은 일단 이걸 연계시켜놨어요. 예. 뭐, 대놓고 군사훈련 취소 안 하면 그 아시안게임 참가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선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군사훈련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반기에 아주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군사훈련 대대적으로 하고, 북한이 그 반발 차원에서 아시안게임 불참하고, 그러면서 한번 뭐 또 북한이 또 무력 시위에 나오고 또 그 남의 집 잔치에 또 재뿌리려고 하는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반복될 경우엔 하반기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위험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계속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게 참 정말 어렵다기보다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는지 이게 똑같은 소리 같고 저도 입만 아프고 저도 걱정이 되는데 두통거리인데요. 일단 자극적인 연산을 상당히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북한을 좀 달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연초에 고위급 회담할 때도 사실상 우리 좀 축소 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로우키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다시 한번 이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남북관계의 냉각을 푸는 방법으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만 좀 하면 완전히 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한두 달 이끌어가면서 뭔가 기반 조성을 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이 나서가지고 특히 한중 정상회담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육자회담 문턱 낮추고 대화하겠다 이러면 또 미국의 반발을 살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한중의 어떤 공조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모양새는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한두 달 이끌고 가다가 이 부분이 아시안 게임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분이 좀 본격화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아시안 게임에 북한 대표단이 좀 참석을 해서 네네. 이번에 그렇죠. 아시안 게임 슬로건이 평화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 마스코트가 물범이에요. 평양도에. 예, 그래서 원래 저세로 하려다 물범으로 바꿨거든요. 그거는 그 전임 시장이 이제 그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그 기치로 내걸겠다고 했던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 인천시하고 청와대의 관계도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번에 인천시장으로 당선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 이념적인 성향을 떠나서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본인이 시장으로 있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이 좀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북한의 참가가 필수적이고 그러기 위해선 좀 한국 정부도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 최측근과 이 청와대에 계신 분 사이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석골통도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면은 보석골통이 안 되더라고. 네네.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인천에서 뭐 북한 대표 예전에도 내려왔습니다. 부산에서요.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이나 이런 어떤 적성국하고도 협조하면 좋은 거죠.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은? 괜히 그 우다웨이고 그거 얘기했다가 화낸 것처럼 그러면 어떡하려고. 아니 왜 도끼 눈을 뜨고 그래. 나 참 아예 책임져요. 책임집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직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뭐 우리 너무 좀 급하게 재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끝낼 테니까. 김용 PD가 우리 진짜 안보의 초짜 PD시라서 아직 우리 방송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우리가 초짜지. 무슨 소리. 뭐 가불이 좀 바뀐 거 같네요.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리신 거 아닙니까? 방송 중에는 우리가 갑입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 우리 김정인 교수님 말씀은 한중 정상회담 했다 그래서 바로 육자회담에 갈 경우에 또 이제 한미 관계에 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걸로 이제 좀 토대를 좀 만들면서 남북 관계부터 좀 풀고 또 이제 8월에 그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제 방안도 있고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그 상황을 잘 활용해서 남북 관계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육자회담까지 가는 그런 어떤 하반기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나마 지금 얘기겠죠. 많이 지지율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좀 지지율도 회복하고 국민 통합도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네,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라 그러면 더 안 하시는 분이라서 내가 이 말씀 드리기가 좀 망설여지는 거거든, 사실은. 그럼 하지 말라 그럴까요? 글쎄 뭐 청개구리 멘트로 반대로 하니까 내가 참 이렇게 하라 그러면 더 안 할 것 같아서 그게 불안하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좀 이렇게 훑어본 책 중에 하나가 부시와 체니의 관계를 다룬 이제 책이 뉴욕타임즈 기자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불의 나날들 뭐 이런 어떤 제목의 그 책이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부시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북한만 보더라도 2000년에 그 부시가 북한을 악의축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부시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임기 막바지엔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극적인 전환을 이루는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을 보면서 왜 MB는 이렇게 못하셨나?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이 부시처럼 개가천선할 가능성 없나? 뭐 이런 어떤 좀 생각도 좀 가져본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뜻 또 국민의 뜻과 괴리되면서 더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이 국가 이 장기적인 어떤 그 생존과 번영의 이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육자회담을 비롯한 이 동북아 국제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우리가 좀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그 이상 답이 없어요. 네. 교수님, 이거 뭐 이게 바쁘신데 장시간 또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방송에 어디 첫 출연이신데 소감이 좀 어떠셨습니까? 예, 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좀 너무 조신하게 얘기하죠. 이제 뭐 회복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예, 재밌었습니다. 두 분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안보 방송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